친형 강제 입원 논란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사직 유지는 물론 대권 도전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그린벨트 해제를 본격 논의하면서 어느 지역이 대상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에 이어 경기 화성과 시흥에서 수돗물 유충 발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부실한 정수장 시설 관리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고소한 피해자 측이 박 전 시장의 기쁨조와 같은 역할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 사실이 알려진 이후 기자회견을 만류한 사람도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는 신규 확진자 61명 가운데 47명이 해외 유입이었습니다. 특히 이라크에서 일하던 건설 노동자들의 감염이 심각합니다. 복날을 맞아 삼계탕집을 찾은 손님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제대로 지켰는지 코로나 시대의 첫 복날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이 동정민입니다.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벼랑 끝에서 살아났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2018년 TV 토론 발언이 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끝까지 아슬아슬했습니다. 12명 중 7명이 무죄 의견을 냈는데요. 통상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의 뜻을 보탭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의견을 바꿨어도 운명이 달라졌던 겁니다. 첫 소식 이은우 기자입니다.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놓고 1심 재판부는 무죄를, 2심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결과를 다시 뒤집은 겁니다. 피고인의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번 재판에는 과거 이 지사를 변호한 이력이 있는 김선수 대법관이 스스로 빠졌고 대법관 11명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여했습니다.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이 7명, 유죄 취지 소수 의견이 5명이었지만 관행적으로 다수 의견의 뜻을 같이 하는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법관 1명 사이로 다수와 소수 의견이 갈린 겁니다. 1명만 유죄 의견을 냈다면 결과가 뒤집어졌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2심 결론이 유지됐으면 바로 도지사직을 잃을 처지였던 이재명 지사는 오늘 판결로 임기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하지만 상급심의 판단을 거스르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그럼 2심 판결이 뒤집힌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공태현 기자입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회 발언을 어떻게 볼 것이냐였습니다.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나 검진도 없이 정신병자라고 판명했습니까? 어머니,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제 여동생, 제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당시 이 지사는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했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을 받았지만 답변을 안 하고 다른 가족이 한 일을 설명했습니다. 2심 법원은 이 지사의 발언은 친형 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일부 과정이 진행된 사실을 숨겼다며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습니다. 대법원의 오늘 결정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부 사실을 묵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지수를 곧바로 허위로 평가하는 데는 신중해야 합니다. 소수 의견을 낸 다른 대법관들은 이 또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반박했습니다. 단순한 묵비나 부작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들어 해명한 것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 공표에 해당합니다. 이 지사의 발언을 무죄로 본 대법원의 판단으로 앞으로 선거토론회에서 후보 발언의 진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한층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로서는 대권 행보를 가로막던 족쇄가 풀린 거죠. 오늘 선거 후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지지자들 앞에서 사실상 대권 출마 의지도 밝혔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기 대권 도전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역시 우리 주권자인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께서 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함께 손잡고 살아갈 수 있는 대동세상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정치적 조직, 계보, 지연, 학연이 없는 외톨이로 지칭하며 오로지 성과로 국민들에게 평가받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오물로 표현하면서 향후 대선 국면에서 제기될 검증에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강성 친문들의 거부감을 의식한 듯 민주당 출신이란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저도 민주당의 식구이고 당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또 우리 민주당이 지향하는 일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 지사의 기사회생으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낙연 의원과의 대선 레이스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최근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이 지사 지지율이 20%까지 상승하며 이낙연 의원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1위를 올라간 일은 없어서 제가 이낙연 의원님 하시는 일 옆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함께해서 이낙연 의원도 SNS에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한국판 뉴딜 등의 성공을 위해 이 지사님과 함께 손잡고 일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지사의 도정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통합당은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의문이라며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소한 피해자 측에서 조금 전 추가 증언이 나왔습니다. 고소를 한 전직 비서뿐만 아니라 비서들이 평소에 어떻게 일했는지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시장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성차별적인 업무가 많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최주현 기자가 정리한 내용 보시고 잠시 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피해자와 공동 대응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이 오늘 오후 내놓은 보도자료입니다. 이들 단체들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기분이 중요했던 사람들 때문에 피해자가 성희롱과 성차별을 견뎌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장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비서의 평가와 교체 여부에도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여성 비서가 오면 박 시장 마라톤 기록이 더 잘 나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주말 새벽에 나오도록 요구하는가 하면 결제를 받는 시청 관계자들이 박 전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기쁨조 역할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승진을 하면 다른 부서 이동이 원칙인데도 피해자 요청에는 비서실은 해당 없다며 만류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박 전 시장의 추가 성추행 정황도 제기했습니다. 박 전 시장이 피해자가 혈압을 재면 수치가 높게 나와 기록에 안 좋다는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들 단체들은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은 민간합동 조사단을 통해선 사건을 제대로 규명할 수도 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서울시청에 있는 증거를 확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성추행 고소 사건뿐만 아니라 이 고소 사실이 박원순 전 시장에게 흘러 들어갔는지도 중요 쟁점이죠. 경찰 역시 유출 경로로 의심을 받고 있는데 시장 비서실에 현직 경찰관이 근무해온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날 서울시청은 피소 사실에 대해선 모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피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 측이 박 시장이 숨지기 전 피소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유출 경로를 둘러싼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청에 파견된 경찰관 등 경찰 내부를 통해 수사 상황이 전달된 게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소속 A경감은 지난 2월부터 치안협력관으로 시청에 파견돼 시장 비서실에 책상을 두고 근무해왔습니다. 치안협력관은 경찰과 시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경찰에서 지자체와 행정기관에 상주 인력을 파견한 것은 서울시청이 유일합니다. 경찰은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이 93년도부터 관례적으로 보내왔다고 설명합니다. 서울경찰청 내엔 시청 담당 정보관 2명도 있어 업무 협조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서울시 정무라인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한 대와 박 시장 개인 명의로 개통된 또 다른 휴대전화 2대의 암호를 해독 중입니다. 휴대전화를 분석해 숨지기 전까지 누구와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숨지기 전 성추행 의혹에 대해 알고 있었던 최측근 직원들, 이른바 6층 사람들의 행적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이 숨지기 전 몇 번이나 접촉했지만 자신들은 고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남성이 뒷짐을 진 채 골목길을 걸어 나옵니다.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먼 곳을 응시하기도 합니다. 서울시장 공관에서 나온 남성은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입니다. 박 시장은 고 전 실장이 공관에 들른 지 30분쯤 뒤 공관을 나서 와룡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고 전 실장은 공관에서 나눈 대화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관에서 어떤 대화 나누셨는지. 그거는 이제 경찰에다 말씀드렸으니까요. 이후 고 전 실장은 서울시 비서실 직원들과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고 오후 1시 39분에는 박 전 시장과 전화통화도 했습니다. 공관을 찾기 전인 오전 6시 30분쯤에는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로부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특보는 박 전 시장이 숨지기 전날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들었다며 박 전 시장을 찾아가 대화를 나눴고 밤에는 공관에서 열린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서울시는 일부 직원 외에는 관련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설명합니다. 서울시 일반 우리 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아는 사람은 비서실 자기들밖에 없습니다. 고 전 실장은 채널A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사안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피소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고 전 실장에게 사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 특보에게도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계속 커지고 있는 성추행 고소 유출 의혹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민감용 경찰청장과 청와대 관계자를 고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민감용 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피소 사실이 서울시로 유출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누설 사건 관련자들을 확인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개입설까지 제기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경찰로부터 보고받은 다음에 그에 대해서 뭔가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사전에 이거를 알려줬는지 청와대가 알려줬는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대통령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하셨던 대통령의 침묵과 민주당의 재편 감싸기에 많은 국민들과 여성들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는 점. 대검찰청은 유출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지 경찰로 사건을 보내 수사를 하게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조금 전 피해자 측에서 나온 추가 폭로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사회부 정현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예고도 없었죠? 갑자기 이렇게 추가 폭로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네, 오후 5시쯤 A4 용지 5장 분량의 보도자료가 공개됐는데요. 네.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 전화는 민관 합동조사단에 대해 의견을 말해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에 이번 사건의 성격과 문제를 다시 짚어야 한다며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분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그분들의 이익이었다는 건데요.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분은 박원순 전 시장을, 그분들은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서울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시장의 기분이 중요한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시장의 기분을 좋게 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겁니다. 예컨대 박 전 시장이 마라톤을 하는데 여성 비서가 오면 기록이 단축된다면서 피해자에게 주말 새벽 출근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시장의 기분이 좋아야 원하는 답이 나온다며 비서에게 시장의 기분을 좋게 해달라고 암묵적으로 또는 대놓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네, 그분, 그러니까 박원순 전 시장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그분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익이라는 말은 서울시 직원들이 몰랐을 리 없다는 말인가요? 네, 현재 시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서정협 부시장을 비롯해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장들은 모두 다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시장 비서실에 성차별이 일상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성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업무 환경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시장이 운동을 마친 뒤 샤워를 하는데 피해자는 샤워실 앞에 새 속옷을 갖다 놓아야 했고 시장이 낮잠을 잘 때 여성 비서가 깨워야 기분이 나쁘지 않다며 낮잠 깨우는 역할도 맡겼다는 겁니다. 네. 박 전 시장이 피해자가 혈압을 재면 높게 나와서 기록에 안 좋다는 성희롱성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보도자료에서 이 부분도 눈에 띄었어요. 이 사건이 불거진 뒤에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압박했다는 주장도 했어요. 네, 여성단체들은 지난 8일 고소 사실이 알려진 뒤 피해자에게 전현직 서울시 고위 공무원은 물론 6층 사람들로 불리던 별정직 공무원들이 연락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책임과 사과가 느껴지는 경우는 극히 일부였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를 지지하지만 정치적 진영론이나 여성단체에 휘둘리지 말라고 하거나 네. 위로하면서도 기자회견은 만류하는가 하면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힘들 것이라며 압박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서울시가 내놓은 민관 합동조사 방식으론 사건을 제대로 규명할 수도 규명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 피해자 측의 요구 사항도 나왔는데 소개해 주시죠. 네, 여성단체들은 우선 경찰에 서울시청 6층에 대한 증거 보전과 수사자료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시와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부에는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 등으로 부르는 이중적 태도를 멈추라고 경고했고요. 네. 익명의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피해자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언론을 향해 이 사건의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해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네. 피해자 측이 서울시의 민관 합동조사 제안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경찰에 강제 수사를 요구한 만큼 의혹을 풀어야 할 책임은 이제 경찰로 넘어간 셈이 됐습니다. 네, 오늘 보도자료에서 지적한 대로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 구조적인 문제가 뭔지 앞으로 더 심층 취재해 보겠습니다. 사회부 정현우 기자였습니다. 정부 여당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 3법을 이번 7월 국회 때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2년인 전세 계약 기간을 4년까지 연장하고 임대료는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막는 법인데요. 그러다 보니 4년 후에 새로운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대폭 올릴 거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를 방지하는 더 강력한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집주인이 전월세 임대료를 더 받기 위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세입자를 들이는 것을 막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당정이 지난해 합의한 임대차 3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2년의 임대 기간 후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게 하면서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의 5%로 제한했습니다. 5억 원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이 임대료를 2,500만 원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면서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것은 막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더 강력한 법을 발의했습니다. 2년의 임대차 계약을 최대 2차례 갱신하도록 하고 6년 후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들이더라도 직전 계약 임대료 기준으로 상승폭을 제한한 겁니다. 임대료 상승폭은 기준금리의 3%포인트를 더한 비율로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입자의 주거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를 더 제한하는 법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저희가 1년 뒤에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오르지 않는 그 전세 바라봤을 때는 괜찮다는 생각은 해요. 물가도 많이 올랐고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그게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임대인은 자기 재산에 대한 권리도 있어요. 당정은 정부 정책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이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실제로 전셋값은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 서울에서는 신축 아파트의 전셋값이 분양가를 뛰어넘는 현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세 매물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홍유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몰려있어 올 3월, 4월까지만 해도 전세를 구하기 어렵지 않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여기도 다 매물이 없어요. 전원을 가거나 이사를 갈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으면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등 임대차 3법 통과가 예고되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가격을 미리 올리고 있는 겁니다. 물건이 없다 보니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2017년 10월 당시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기준으로 6억 원 안팎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분양가보다 비싼 가격에 전세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7억 정도 하죠. 어디부터 시작했는데. 지난달 4일 5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됐는데 3주도 채 지나지 않아 전세값이 1억 5천만 원이나 오른 겁니다. 전세 가격이 분양 가격을 넘어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의 불일치로 인해서 이런 과열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7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0.13% 뛰어 55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반토막으로 서울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데다 청약 대기 수요는 늘어나고 있어 전세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 개원연설에서 이 부동산 투기로 돈을 못 벌게 하겠다며 다시 한번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유연해졌습니다. 이 주택 공급 확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벌써부터 서울 태릉 골프장이나 예비군 훈련장 등 이 군부지에 집을 짓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불암산 밑에 드넓은 녹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와 태릉 골프장 부지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지난 1966년 개장한 태릉 골프장입니다. 약 25만 평 규모로 아파트 최소 2만 가구가 들어설 만큼 큰 부지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진천으로 옮겨간 태릉 선수촌과 함께 개발하면 미니 신도시급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효과가 나타나요. 아파트 들어오면 태릉 골프장하고 태릉 선수촌을 개발하면은 불암산에 병풍을 치고 있는 거야. 민주당에선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으로 군과 정부 소유의 골프장을 우선 개발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빨리 한 2년 정도면 지을 수 있는 택지가 필요한데 그런 지역은 이미 택지 조성이 잘 되어 있는 골프장 페어웨이에다 짓는 것이 최선인데. 어제 부동산 당정 직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만난 것도 군부대 땅 활용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현재 태릉과 성남 일회의 군 골프장, 은평 56사단과 수방사 부지, 서초 예비군 훈련장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초 예비군 훈련장은 그린벨트 해제 유력 지역으로 꼽히는 헌릉 가구단지와 통합 개발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상위 10%에 해당하는 15명의 부동산 재산은 모두 873억 원, 1인당 평균 58억 원이 넘었습니다. 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은 미래통합당 백종헌 의원으로 170억 원을 신고했고 김은혜 의원이 168억 원, 한무경 의원이 103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홍걸 의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초선 의원들의 부동산은 서울과 수도권에 약 70%가량 몰려 있었습니다. 특히 강남 4구의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2명, 하지만 이들 중 서울이 지역구인 의원은 4명에 불과했습니다.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것이 초선 의원이나 재선 의원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강남 집값이나 서울 집값을 낮출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경실련은 부동산 재산이 많거나 다주택자인 국회의원들은 국토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배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급을 늘리는 안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소극적이었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급을 늘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경제정책산업부 조현선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네. 서울에 묶여있는 그린벨트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네,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서울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이 초록색의 서울의 가장자리가 이 그린벨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150제곱킬로미터, 서울 면적의 4분의 1이 해당됩니다. 구역별로는 청계산과 우면산을 끼고 있는 서초구가 가장 넓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 많은 시청자들은 이 그린벨트 중 어느 지역이 풀릴까 이거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뭐 좀 찝어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유력한 후보지로는 강남구 수서역,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일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보존가치에 따라 5등급으로 나뉘는데요. 상대적으로 훼손이 심한 3등급 이하가 해제 대상이고요. 서울의 전체 그린벨트 중 20% 정도가 되는 겁니다. 보존가치가 다소 떨어지고 산세가 험한 강북에 비해 평지라서 개발이 쉽기도 합니다. 자, 이 언급한 곳들 서울 강남 쪽이 많은데 네. 이 풀리면 실제로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자, 네. 이 지역에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어느 정도나 공급이 될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아직은 추정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보니까 많에서 많게는 2만 가구 정도의 주택이 들어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게 이제 집값을 잡기 위한 건데 네. 이 정도면 집값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입니다. 이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2만여 가구를 공급을 했었거든요. 네. 당시 서울 아파트값 추이와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화면으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6개월 정도 하락세를 보이다 이후 집값이 오르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집값 하락 이유는 단지 그린벨트 해제만이 아니라요. 금융위기 여파까지 더해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후로는 올랐던 집값이 또 바닥을 치면서 미분양 사태를 몰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는 후손에 물려줘야 한다면 이제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고 있어요. 네. 예전에도 반대를 했고. 그렇죠. 서울시가 계속 반대를 한다면 이걸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요? 네, 일단은 이 최후의 수단으로 남은 카드는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의 직권으로 해제하는 건데요. 그런데 한번 해제하면 복구할 수 없는 게 그린벨트입니다. 이 서울 집값을 또 확실히 잡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요. 김현미 장관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이제 워낙 큰 만큼 아직은 여러 카드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린벨트 외에 또 가능한 공급책이 이제 재건축과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거예요. 뭐 네. 예를 들면 서울의 대치동 음마아파트 이런 곳이 있는데 자, 정부는 이 방안은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요? 어떻습니까? 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재건축 규제 완화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가 공급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지만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특정 지역 쏠림 현상들 결국 집값을 잡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하나같이 워낙 민감한 안들이라 정부가 어떤 카드를 선택할지 더 주목이 됩니다. 지금까지 조현선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인천 여러 지역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인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발견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수장 관리 부실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경기도 화성시 동탄 지역의 아파트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글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접수된 유충 신고는 2건입니다. 서구 배수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채수를 하고 깔다구 유물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시흥시 아파트에서도 수돗물 유충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시흥시는 해당 아파트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연성정수장과 이어진 4개 배수지와 저수조 등에 대해 긴급 수질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수돗물 유충이 처음 발견된 인천에서는 부평구와 영종도와 계양구 등 여러 지역에서 유충 발견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샤워를 다 마치고 나서 얘네들이 이제 미처 키수구멍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꿈틀꿈틀 대고 있었던 거죠. 그 흔한 안전 안내 문자조차 없어요. 인천시가 정수장의 여과 시설을 유충 발생 장소로 꼽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수장 관리 부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활성탄 여과지는 항상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세척도 일정한 주기마다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인천시에 접수된 유충 신고는 모두 194건에 달합니다. 인천시는 문제가 된 정수지 4곳과 배수지 10곳에 대한 청소를 다음 주 초까지 마무리하고
지속적인 수질 모니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를 가로질러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버스 승객과 운전기사 18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 기사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시내버스가 건물을 향해 돌진하더니 그대로 부딪힙니다. 버스 앞부분은 심하게 파손됐고 119 구급대원들이 의식을 잃은 버스기사를 들것으로 옮깁니다. 오전 9시 15분쯤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가 옆 차로에 있던 차량과 부딪힌 뒤 인도를 가로질러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버스는 이곳 식당 외벽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는데요. 사고 충격에 식당은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딱 소리가 나서 보니까 버스가 저기 있더라고요. 안에 탔던 사람들이 다 내려서 막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다들 아파가지고 막. 이 사고로 버스기사와 승객 등 1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버스기사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식당 안에 사람이 없어 더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오전 중에 일어난 일이라서 매장만 피해를 본 상황이라서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전 버스기사가 의식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어떤 이유였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버스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버스기사가 회복하는 대로 의식을 잃은 이유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어제 부산 앞바다에서 해군 잠수함과 수출용 자동차를 실은 대형 선박이 충돌했습니다. 잠수함은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낸 상태였는데도 서로 미처 피하지 못한 겁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바다 위에 대형 선박이 멈춰서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적 6만 8천 톤급 자동차 운반선으로 어제 낮 2시쯤 우리 해군 잠수함과 부딪혀 오가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부산 가덕도에서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해상으로 자동차 운반선은 먼 바다로 나오던 중이었고 잠수함은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낸 채 진해 잠수함 사령부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주보고 항해하던 중 뒤늦게 서로 피하려다 운반선의 앞부분과 잠수함 꼬리 부분이 스치듯 부딪힌 겁니다. 정면 충돌은 피해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해무가 껴있었지만 레이더 등 항해 관측 장비는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알려져 전방주시 태만 등 항해 시 부주의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통상 함정에서 항해를 할 때는 10km 전방부터 그 상대 함정의 그 행동을 예측하고 피해가야 되는데 항해착오라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1200톤급인 사고 잠수함은 오랜 기간 수리를 받고 승조원들과 첫 시운전에 나섰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잠수함은 혼자 힘으로 해군 기지에 복귀해 선체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지난 1990년 해군 잠수함 전대 창설 이후 잠수함 운항 30년 무사고 기록은 깨지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오늘은 코로나가 일상을 핥히고 난 뒤 처음 맞는 초복입니다. 보양 음식 챙겨 드셨나요? 올해는 감염 우려 때문에 식당도 손님도 변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취재하고 왔습니다. 점심시간, 닭 요리를 파는 음식점이 손님으로 꽉 찼습니다. 네, 확실히 복날이어서 사람이 정말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도 좁아지고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저도 이제 마스크 들고 있어요.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개인 접시에 떠먹는 게 좋다고 하지만 냄비에 끓고 있는 음식을 젓가락으로 바로 먹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인근에 있는 삼계탕집은 어떨까? 이곳 삼계탕집 앞은 매년 복날처럼 이렇게 길게 줄이 늘어섰습니다.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설 수 있는 대기선이 생겼고요. 입구에서는 손소독과 발열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사람 많지 않을까 불안하진 않으셨어요? 불안했죠. 줄을 서는 건가, 문을 열었을래나 어쩔래나 이래저래 생각이 많았지.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하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안정이 되는 것 같으네요.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서 그냥 그전에는 그냥 비비고 난리를 쳤는데. 포장을 해가는 손님도 크게 늘었습니다. 포장을 하시기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코로나 때문에 안에서 먹기도 그렇고 사람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고. 식당 안에서 식사를 꺼리는 손님을 위해
아예 포장 이벤트를 준비한 삼계탕집도 있습니다. 이제 포장에 대한 부분 할인을 해드리는 거죠. 얼마나 할인되는 거죠? 10%요. 10%? 코로나 기간이 이제 끝날 때까지. 이 식당은 코로나 사태 이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매출이 크게 줄어서 직원 7명을 줄였습니다. 이전하고 비교하면은 매출이 한 70% 정도는 줄어들었어요. 관광 오시는 외국인들이 한 7, 80% 차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매출이 줄어든 거죠. 코로나에 삼복 더위까지 견뎌야 하지만 오늘은 삼계탕 한 그릇으로 다시 힘을 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심신이 지쳐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친 몸을 회복하고 우리는 이 복날에 먹어야지 힘이 나니까 초복뿐만 아니고 중복 말복도 제가 먹을 겁니다.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우리나라 홀로 코로나19 잘 막는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어제 하루 해외에서 유입된 신규 확진자가 국내에서 퍼진 지역사회 감염자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유입 국가도 다양해져서 이번엔 이라크 입국자가 비상입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명, 이 가운데 47명이 해외 유입으로 지역 발생의 3배가 넘습니다. 최근 이라크에서 귀국한 건설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은 영향이 컸습니다. 외교당국은 그제 유엔 특별기를 통해 이라크 건설사 근로자 105명을 카타르 도하까지 이송했고 이들은 이후 카타르 항공으로 갈아탄 뒤 입국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추가된 20명을 포함해 이틀간 총 3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8명은 공항 검역 과정에서 걸러졌지만 6명은 집으로 돌아간 뒤 선별진료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라크 건설 근로자들과 함께 카타르 항공편으로 입국한 사람이 100여 명 더 있는 만큼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증상자가 전체적으로는 50명이 증상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일단 검역 단계에서는 현재 28명이 확인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어 해외 유입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는 차단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해외 유입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오는 20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6개로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확진자는 줄고 있는 만큼 이번 주말 수도권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은 예정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입니다. 중국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남미산 냉동새우 포장지 그 곳곳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중국은 냉동새우 수입을 일부 금지했습니다. 베이징 성혜란 특파원입니다. 냉동새우 제품을 집어든 시민이 뒷면에 적힌 원산지부터 살펴봅니다. 我以前是很爱买进口的，现在我觉得有点怕。 지난 10일 에콰도르에서 들어온 냉동새우 보관 컨테이너와 포장지 등 총 6건에서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후 장시성의 핑샹, 충칭에서도 에콰도르 수입 냉동새우 포장지에서 코로나가 검출됐고 오늘은 윈난성 당국도 바이러스 검출 사실을 알렸습니다. 厄瓜多尔3家企业产品的集装箱环境、货物外包装存在被新冠病毒污染风险。 특히 장시성 핑샹에선 온라인 주문 배달 업체를 통해 800명이 넘는 소비자가 구입한 냉동새우 포장지에서 코로나19가 검출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所有的工作人员都是全面的进行了核酸检测，都是均为阴性，这点您可以放心。 중국 당국은 아직까지 냉동새우와 관련된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온라인에선 수입산 냉동새우를 구입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글이 퍼지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들은 서둘러 매장에서 에콰도르산 냉동새우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입산 식품 포장지에서 잇따라 코로나19가 검출되자 북미산 육류에 이어 일부 남미산 냉동새우 수입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유학 비용을 두고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학비와 체류비를 보낸 송금 내역까지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은 그 내역을 봐도 돈의 출처가 의심스럽다고 공격했습니다. 김민공 기자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은 2017년 8월부터 14개월 동안 스위스 바젤 디자인 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이 유학생활에 들어간 비용의 출처를 따지자 이 후보자 측은 아들에게 송금했던 증빙자료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유학에 들어간 돈은 1년간 학비 1,200만 원과 생활비 3천여만 원을 합쳐 4,200여만 원이 전부라는 겁니다. 유학 비용이 1년에 2억 이상이라거나 스위스에서 호화 생활을 했다거나 하는 악의적인 왜곡 주장이 나오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생활물가 지수가 세계 주요 도시 중 3번째로 높은 스위스 바젤에서 그만한 돈으로는 살기 어렵다며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물가 수준 가장 높은 스위스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비용은 대체 어디서 충당하셨습니까? 특히 월세가 50만 원이었다는 설명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 후보 측은 친구 집에 딸린 방 하나를 공유해 생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합당은 이 후보자의 예금이 아들 유학 기간 동안 늘어났다며 유학 비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11시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땡땡 스캔들. 네. 땡땡이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미래통합당 회의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비서실 직원 성폭행 사건 등을 언급하며 나온 말인데요. 직접 들어보고 한번 판단해 보시죠.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박원순 성추행 서울시 섹스 스캔들 은폐 의혹입니다. 이 스캔들은 이게 남녀 사이에 좀 자극적인 사건 이럴 때 주로 지칭하는 말인데 여기에 쓸 네. 말은 아니죠. 네,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지금 사건을 스캔들에 비유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원석 비대위원은 논란이 되자 배려가 부족했음을 인정한다. 권력형 성범죄로 용어를 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을 가장 조심해야 할 방송인들이 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요. 네, 저희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피고소인은 인생이 끝이 났어. 근데 자기는 숨어가지고 말이야. 뭐 말하면 2차 가해라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4년 동안 그러면은 대체 뭐를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이 김재련 변호사와 함께 세상에 나서게 된 건지도 너무 궁금하네요. 김재련 변호사는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는 40년이 지나 비로소 목소리를 냈다. 할머니께도 왜 이제서야라고 물으실 거냐고 반박했습니다. 참 이거 문제라고 해도 2차 가해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네. 방지 대책이라도 세워야겠어요. 네, 지자체장 출신인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오늘 SNS에 단체장 집무실의 침대를 없애고 가급적 투명 유리를 설치할 것을 요청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글쎄요, 이게 네. 참 집무실 구조를 고친다고 해결될 일인가 싶은데요. 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특수한 권력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무실 구조를 바꾸기 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조직 문화를 먼저 고민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좋은 얘기입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하루 만에 피해자. 어제 전해드렸던 민주당 얘기군요. 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 여성을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해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이 하루 만에 피해자로 바꿔 불렀습니다. 피해 호소인의 뜻에 따라 서울시가 사건 경위를 피해자분과 그다음에 서울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피해자에게 또 2차 피해를 또 가속화시키는 또 그런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아직은 당 전체 차원에서 바꾼 건 아니고 네. 의원 개개인이 이렇게 다르게 부른 건데 뭐 이유가 있겠죠? 네, 피해 호소인 표현에 대해 여론이 나빠지고 여성가족부와 진보 진영도 피해자가 맞다고 하자 피해자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의 교훈, 여든 야든 방송인이든 저도 단어 하나라도 피해자 입장을 고려해 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열한야란이었습니다. 권력의 성폭력 사건이 해외에서도 뜨거운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는 성폭력 사실을 폭로하려던 여군이 살해당하고 용의자도 목숨을 끊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성폭행 혐의를 받는 인물이 장관에 임명돼 논란입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가족에게 알렸던 20살 여군 바네사 기엔.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겠다는 말을 남긴 뒤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2달 뒤 복무 중이던 부대에서 40km 떨어진 강가에서
토막난 시신 일부로 발견됐습니다. The largest base, daytime. No one heard her screaming. No one saw her blood all over the room. 가해자인 상관이 용의자로 지목됐는데 수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미 전역에선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고 What do we want? Justice. When do we want it? Now. 국방부와 의회에도 기엔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탄원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파리시청 앞에 시민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성차별주의 정부, 강간범 장관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Ils augmentent en nombre et on doit encore se retrouver dans la rue parce qu'on nomme des ministres qui devraient même pas être en position de pouvoir et que on nomme des gens qui 마크롱 대통령이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제랄드 다르마냉을 경찰을 통솔하는 내무장관에 앉혔기 때문입니다. 다르마냉은 지난 2009년 여성 당직자 성폭행 혐의와 트루코잉 시장 시절 대가성 성관계를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입니다. 돈을 보내라, 배로 돌려주겠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빌 게이츠의 트위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유명인들 계정까지 해킹을 당해서 실제로 돈을 보낸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유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15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트위터에 수상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비트코인 주소와 함께 $1,000를 보내면 $2,000로 돌려주겠다. 딱 30분간 진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 등의 트위터에도 비슷한 글이 게재됐습니다. 모두 해킹을 당한 겁니다. 글은 대부분 바로 삭제됐지만 일부 사용자가 돈을 보내 우리 돈 1억 3천만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트위터 측은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일부 트위터 직원을 표적으로 한 것 같다며 비밀번호를 변경하라고 당부했습니다. Very much lately, every 5 days I update my password, like everything in the system, like online. This is really scary thing, to be honest with you. 해커들의 정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음모론도 제기됩니다. AP통신은 피해를 본 유명인이 주로 미국 민주당 소속 정치인과 좌파 인사라며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팔로워가 8천만 명이 넘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성향의 주요 인사들은 해킹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 대선을 넉 달 앞둔 시점에 터진 초유의 해킹 사태가 새로운 정치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이야기와 사진으로 일상을 공유하는 SNS, 하루에도 몇 번씩 접속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나도 모르는 새 SNS가 해킹됐다면 어떨까요? 해킹 대비 방법은 없는지 스튜디오로 이동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킹을 피하려면 2단계 인증 설정이 기본입니다. SNS에 접속 시도가 있을 때마다 휴대전화 알림을 받아서 내가 승인할 때만 접속되는 방식인데요. 트위터에 접속할 때를 예를 들어볼까요? 설정과 개인정보로 들어가서 계정을 누르면 보안창이 뜨죠. 클릭하고 2단계 인증 선택하면 됩니다. 평소 안 쓰던 이 접속 주소 또 IP로 로그인 시도가 있다면 알림이 오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이번에는 들어가보죠. 로그인 뒤에 역시 설정을 누르고 방패 그림의 보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로그인 알림 받기를 누르면 됩니다. 지금까지 내 비밀번호 안전한지도 따져봐야겠죠. 사실 최악의 비밀번호 1위, 1, 2, 3, 4 같은 연속된 숫자였고 I love you 같은 문장 그리고 유명인 이름도 해킹에 취약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만든 비밀번호 안전조회 사이트에서 팩트맨이라는 단어 비밀번호로 어떨지 입력했더니 5초면 해킹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년월일과 비슷한 비밀번호를 선택했거나 추측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자기와 상관없는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되니까
특수문자나 대소문자를 섞어서 이 조합을 복잡하게 하면 좋지만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은 시도하기 어렵고 읽기 쉽다고 걱정 많으시죠. 이럴 땐 이 기존 비밀번호를 살짝만 바꾸면 되는데요. 트위터는 TW, 페이스북은 FB처럼 이용 사이트의 영문 약칭을 기존 비밀번호 앞에 넣고 특수문자는 기존 비밀번호 뒤에 붙이는 방식인데 이렇게만 해도 해킹 가능성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제보가 있습니다. 초복인 오늘 서울 도심에서 동물보호단체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개들의 영정사진이 붙은 차량을 타고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식용견으로 죽어간 개의 영정사진이 붙은 대형 버스가 도로 위를 달립니다. 근조띠를 두른 차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초복인 오늘 동물자유연대 등 전국 10여 개 동물보호단체들이 모여 개 식용 금지를 촉구하는 드라이브스루 형태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차량 20여 대가 줄지어 진행한 도심행진은 홍대 입구와 서강대교를 지나 여의도까지 이어졌습니다. 행진에 앞서 청와대 앞에서 정부와 국회를 비판하는 기자회견도 진행했습니다. 식용 정식 대책 마련하라! 참가자들은 개 식용이 금지되고 있는 국제적 흐름 속에 우리 정부만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사회적 합의는 이미 끝난 지 오래다. 더 이상 비겁하게 사회적 합의라는 방패 뒤에 숨어 민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기자회견에는 전국 동물활동가 연대에 소속된 배우 이용여 씨도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월급 주고 썼잖아요. 5년 동안 일 열심히 하라고. 국민들 말을 들어달라고. 근데 왜 안 하세요? 개들을 추모하는 의미로 헌화식도 진행한 참가자들은 말복인 다음 달 15일까지 개 식용 금지를 위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요즘 프로야구 NC는 수비수의 위치를 변칙적으로 바꾸는 수비 시프트 작전으로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데요. 팬들로서는 보는 재미가 늘었습니다. 그럼 고척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태욱 기자, 현장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달아나려는 선두 NC와 따라잡으려는 2위 키움의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어제 그제 2연패를 당한 NC는 오늘 경기를 잡기 위해 에이스 루친스키가 나섰습니다. NC는 요즘 성적도 좋은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수비 시프트를 선보이면서 팬들에게 재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비 시프트란 타자의 타격 성향에 따라 수비수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전력 분석관으로 활동했던 NC 이동욱 감독이 적극 활용하는 작전입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박병호 타석의 이루수 박민우가 베이스 뒤로 위치를 옮겨 병사를 잡아냈습니다. 작전이 성공하면 선수들도 신이 납니다. 수비 시프트를 성공했을 때 오는 그런 쾌감이 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런 세레머니가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확률의 싸움이라 적중할 때도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팬 입장에서는 보는 재미가 더해졌습니다. 팬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기쁨이 배가 되는 부분들이고 특히 투수들은 힘이 되고 또 용기를 얻고 그런 부분들이 순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들어서는 지난 2달 동안 쌓인 최신 데이터를 활용해 이 작전을 더 자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는 아직 수비 시프트를 선보이지는 않았지만 4회 현재 NC가 7대 0으로 크게 앞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척에서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삼복더위의 시작날 몸에 좋은 음식 챙겨 드셨나요? 앞으로 한 달가량은 기력이 빠지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무더위 속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하늘은 맑겠지만 서울 등 내륙 많은 지역에는 낮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70mm로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크겠고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겠습니다. 시간당 30mm의 강한 비와 함께 우박까지 떨어질 수 있어서요.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는 서울이 30도, 춘천이 32도, 대구 29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불쾌지수까지 높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장맛비가 주춤할 텐데요. 일요일부터는 장마 전선이 다시 전국에 길게 영향을 주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에도 더위는 누그러들지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러브라인 예측 프로그램 하트 시그널 3가 어제로 막을 내렸습니다. 핫팩을 건네주다 살포시 손을 잡는 이 장면, 심장이 쿵할 정도로 설렜다는 분이 많습니다. 생판 몰랐던 두 사람이 만나서 조금씩 마음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엇갈려도 노력하고 마침내 두 손을 잡는다는 게 참 어렵고도 감동적인 일인 거죠. 하지만 뉴스로 눈을 돌리면 참담해집니다. 거의 매일 성폭력 소식을 전하죠. 직장에서 위계와 권력 속에 스킨십이 이뤄지거나 요구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비극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가 되는 남녀 소식은 그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